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이고요. 페이지 214페이지에 있는 소주제인데요. 제목은 의도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Q&A 형태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네, 바딤 젤란드가 독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독자의 질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트랜서핑 제3권의 5장에 나와 있는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도서들의 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딤 젤란드에게 질문을 하고 바딤에게 답변을 들은 거죠. 네.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한 분들은 제가 구독자라고 호칭을 하겠죠. 심리맨에게 질문을 한 구독자가 아니라 바딤 젤란드에게 질문을 한 독자의 사연입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뭐 저에게 질문을 하실 분들은 오픈챗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다룬 그러한 영상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몇 개 만들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데, 뭐 때가 되면은 또 그것도 풀어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Q&A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계속 타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모두 강독이 끝나고 나면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도서와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고 하는 두 권의 도서를 계속 이어서 Q&A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개념은 다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의 사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의도라고 하면 보통 같이 대비해서 봐야 되는 개념이 욕망이죠. 트랜서핑에서는 욕망이 아닌 의도를 사용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를 사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독자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질문을 살필 수 있을 테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인즉슨 뭐냐면, 트랜서핑은 다른 사람에게도 작용을 합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드는 게 자녀에게도 트랜서핑이 적용되냐?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이런 트랜서핑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 자녀에게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치유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질문이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게 확대되는 겁니다. 아주 거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이 바딤 젤란드가 러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독자들도 러시아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은 국민이 될 수 있겠죠. 자국민. 이러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트랜서핑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유형이. 뭐 또 다른 사람을 또 추가를 하면 보통 이제 연인 관계에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죠. 가족 관계,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이런데 이제 트랜서핑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바딤의 답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딤의 답변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답변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확률이 좀 낮다는 얘기죠. 네. 될 수는 있으나 뭐 우리가 물리학 이론상으로는 벽을 뚫고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가능은 하다. 원칙적으로는. 네. 왜냐? 의도라는 것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정도로 이 의도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게 사실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도를, 순수 의도를 100%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의도를 사용하기보다는 욕망을 간절히 추구하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의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간절함으로 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런 거. 오로지 믿음. 예. 의도라는 건 뭐예요? 이건 행동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의심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사용해서 외부 의도를 일으킴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질문하는 사람도 이러한 욕망이 아닌 의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의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의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현실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냉정하고 가차없고 무조건적인 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냉정하고 가차없고 무조건적인 결심이다. 네. 이게 이제 내부 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믿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정신승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네. 이건 정말로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의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이제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력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의도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믿음을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산을 옮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의도가 순수한 의도가 정말로 발휘가 된다면 이 질문하신 분의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키우고 사용하고 발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펜듈럼에 우리의 의식이 길들여져 있고 너무나 많은 자신의 한계를 긋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중요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돼야 된다. 욕망이 아닌 의도가 되려면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딤의 답변은 그 자녀의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용을 해라.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딤의 답변이에요. 병든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재의 세상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근심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자,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비교에서 왔고요. 그 비교 우위가 되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비교한 다음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뭔가 소외당한 느낌, 무시당한 느낌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기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교가 어디서 왔어요?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확고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줄을 세우잖아요. 우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을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여기서 우수하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역시도 대부분 우리가 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바딤의 이야기를. 자녀가,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정말로 자녀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병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왜 틀림과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만 다른 것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문제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잣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뭐 또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히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게 없고요. 뭐 나쁘게 얘기한다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건데, 변화라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뭐 버스를 운전을 하든 병원에서 의사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우열 의식이 없고요. 귀천 의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뭐 숨기고 싶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한 부분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거 아이고 아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허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한국 사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 또는 뭐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지나치게 문제시하게 되죠. 예,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뭔가 예를 들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뭐 실제로 그렇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의식상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잘 조화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더 감추고 싶어 하고 또는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수용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수용이 되면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주어진 현실 여건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지나치게 정상, 비정상을 나눈단 말이죠. 정신적인 부분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뭐, 저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과거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정신과적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다. 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지 말아라. 꼬리표를 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ADHD라는 것이 진단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도 이제 꼬리표를 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진단을 한번 받고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무슨 뭐 자폐라더라, 뭐 ADHD라더라, 우울증이라더라, 불안장애라더라, 뭐 이렇게 이제 꼬리표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틀 안에 그냥 갇혀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규정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바딤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실제로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치료를 하면 되겠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치료를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치료가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심리 상담을 더 비중 있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보조 수단은 될지언정 크게 힘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재활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경우가 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바딤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걸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216페이지에 계속 나오는데요. 당신의 아이에게 의도와 관심과 그리고 가능한 한 자유를 주십시오.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필요로부터 당신의 아이를 구해내고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해내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막 이 문제시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머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최대한 한마디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편하게 해주면 사실 오히려 문제가 더 풀릴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풀이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풀리냐를 좌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문제가 터지면 첫 번째 놀래, 겁내, 긴장해, 경계해, 초조해, 불안해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급하게 문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꼬이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 해결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아시고요. 문제라는 관점, 문제를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딤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 질문을 한 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1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당신의 개인적 상황에 관련된 모든 의문에는 당신의 영혼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도 당신의 가슴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유일하게 제가 더 나은 점은 저는 당신이 아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아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잉여 포텐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충고에 담긴 의도는 순수합니다. 네, 저는 또 이 문장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해를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아는 분들, 지인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최대한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왜냐? 객관적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딤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또 하나 맞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직면하고 대면하기 싫을 뿐이에요. 다른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답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담 효과를 내려면은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냐면 솔직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진짜 답이 들어있고 그 진짜 답을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계속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바딤은 네 번째 답변은 그거예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한 답변도 다 당신에게 있다, 사실은.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트랜서핑을 사용해서 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각자의 세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세상에 살지만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다 각자 고유의 몫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단이 한 방향으로 의식, 높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를 갖는다면 당연히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인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명상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세계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집단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런 것도 있긴 있잖아요. 예. 하지만 트랜서핑의 관점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이 관점 역시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좋아해요. 트랜서핑과 바딤 잘란드의 이런 관점을. 이러한 나라 걱정이죠. 한마디로 나라 걱정. 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남북 갈등, 갈등의 천국 아닙니까? 갈등의 천국.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는 이제 그러한 곳이 또 한국이라는 사회이고 나라인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갈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좌파냐 우파냐 하면서 또 대선이 다가오는데 더욱더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전형적인 펜듈럼 중에 하나가 정치 펜듈럼이라는 것이고, 이 정치 펜듈럼에 발을 디디면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념에 덫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의롭고 의롭고 합당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펜듈럼에 엮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과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신기루 같은 거.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에 이러한 정치 펜듈럼에 이념 펜듈럼 이런 것들에 얽혀 있는 분들은 트랜스서핑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바딤 젤란드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17페이지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18페이지에 나오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행복은 보편화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개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만일 전 사회가 다 일어나서 모두를 위한 행복을 건설하겠다고 설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문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갈 때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트랜스서핑은 개인주의자들을 위한 펜듈럼입니다. 네, 아주 공감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 바딤의 답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흔들어대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 행복은 뭐냐면 각자 고유의 주파수와 에너지와 빛깔에 맞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해가 짱짱한 날을 좋아해요. 그런데 해가 짱짱한 날만 좋은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왜 비가 오는 날 좋아하냐?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다. 비 오는 날은 우울한 날이야. 햇빛이 떠야지. 언제까지 너는 이러한 빛 속에서 살래? 빛으로 좀 나오지 않겠니? 빛으로 나와.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절 내버려 두세요. 신경 꺼. 이런 얘기예요. 신경 꺼. 예. 정말 이거 우리가 좀 배우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트랜스서핑에 따른 행복은요, 각자 이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통제권. 통제권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게 뭐예요? 놀면서 통제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놀이. 자기 스스로가 세팅을 하는 거죠. 놀잇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다 내가 통제하는 놀이 아닙니까?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놀이란 말이에요. 어른도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통제하는 놀이, 현실을 통제하는 놀이, 좋은 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놀이, 하고 싶은 거 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든 아이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이러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랜스서핑 관점에서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현실을 스스로가 선택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창조하고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방향과 정도와 빛깔과 내용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획일화시켜요? 어떤 사람은 바다가 싫어요. 근데 왜 바다에 와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끌어가지고 물에다 집어 넣어버립니까? 싫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가만히 두질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해야 돼. 왜 그러냐고요. 그거를 못하니까 지금 이 독자의 질문처럼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쟤 저렇게 정신이 저렇게 됐네. 어쩌면 좋아. 그거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물론 뭐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는 뭐 또 이런 사회의 보호 또는 격리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다리를 좀 쩔룩거리면 쩔룩거리는 대로 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왜 다시 쳐다봅니까? 왜 불쌍하게 쳐다보냐고요. 참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의식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서핑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려워요. 펜듈럼이 너무 많이 사람들을 망쳐놨어요. 자, 이제 나라 걱정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도 강요하지 말아라, 심지어. 행복도. 예. 전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긍정이라는 것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권유할 수는 있죠. 제시할 수 있죠.
근데 강요하지 마세요. 비관주의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게. 예.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획일화시키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펜듈럼이지. 예. 여러분이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도 펜듈럼으로 작용하면은 성공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행복과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를 바꾸자. 트랜서핑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온 국민에게 영향을 좀 미칩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거 트랜서핑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건 트랜서핑의 철학이 아니다, 일종의. 그래서 트랜서핑은 개인주의자들을 위한 펜듈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행복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소위 그 오지랖 부리지 말라 그러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욕망과 의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세계의층,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이걸 획일화시키지 말아라. 너 자신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 국가 걱정하지 말고, 나라 걱정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이제 의도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이 질문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성공의 물결을 타면 모든 게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딤 젤란드?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거나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간 불평, 불만이 섞인 그런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성공의 물결. 예, 성공의 물결. 외부 의도와 함께 오는 성공의 물결. 그래서 트랜서핑을 합니다. 신나게 이 보드에 올라타서 인생 트랙을 계속 옮겨 타면서 성공의 물결을 타요. 당신이 말한 트랜서핑이라는 게 이런 거라며.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약간 불만 섞인 질문을 합니다. 자, 바딤 답변. 첫 번째, 당신은 모든 게 다 잘 되거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원칙적,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의도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게 사실이나,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인의 역량과 그동안의 경험과 관념과 똘똘 뭉친 고정관념을 들여다본다면 그 의도가 순수하게 발휘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한계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너에게서 온 거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한계가 성공의 한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답변은요. 이제 계속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이게 뭐예요? 욕망이 아닌 의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꿈만 꾸고 있지 말아라. 의도가 돼야 된다, 의도가. 세 번째는 뭐냐면 트랜서핑의 이 금원이 있죠. 화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의도한다. 네. 나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그게 욕망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의도한다. 의도의 선언, 조율을 해라, 이 얘기죠. 결국은 욕망이 아닌 의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욕망을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 얘기를 짚어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바딤의 질문과 답변을 다 살펴봤고요. 저 같은 경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예요. 생각의 한계는 행동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한계가 또한 현실의 한계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말이죠. 물리적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또한 동시에 생각의 한계가요. 거울의 법칙 아시죠? 거울의 법칙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한계가 돼요. 네.
이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그어놓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한 만큼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가 돼요. 물리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돼요. 내부 의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외부 의도와 에너지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의 한계는 고스란히 거울의 법칙에 적용이 돼서 현실에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한계만큼 현실도 한계가 지어지게 된다. 네, 결국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또는 좌우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경험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운동을 거의 포기했어요. 예, 원래 야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동네 형들하고도 야구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냥 저는 자원에서 나 깍두기 할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깍두기라는 것은 이 편도 되고 저 편도 되는 거예요. 유령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왜 깍두기를 자원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운동을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실력이 너무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깍두기를 시키기도 하고 또 깍두기를 혼자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이러한 스포츠 운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갔죠. 특히 구기 종목은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확대되죠. 그래서 운동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제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어떤 프로그래밍이 됐냐면 나는 운동신경이 없다. 네, 운동신경이 없다고 스스로 메시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느 순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뭐 주장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이렇게 됐어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뭐예요? 운동을 못해.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시간이 싫어. 운동시간이 싫으니까 체육시간도 싫고 운동시간이 싫으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공놀이 하는 것도 싫고 아이들이 대부분 남자들은 공놀이 하면서 노는데 내가 공놀이가 싫고 운동이 싫으니까 이러한 모임 자체가 싫고,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더 조용해지는 거죠. 이제 들어와서 책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오래 가요.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돼, 나중에 거부감.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할 때 항상 심리학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잖아요. 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혹시 운동을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자. 이것도 나의 큰 고정관념이 아닐까?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그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살아왔던 그 메시지부터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자. 적어도. 운동신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단정 짓고 낙인 찍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이제 열어둔 거죠. 운동신경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부족하면 개발하면 되는 거지.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못해라고는 단정 짓지 말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도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예 선을 걷어요. 운동하는 데 있으면 근처도 안 가고 아예 나는 저기 참여도 안 할 거야. 난 구경이나 할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받아주면 한번 이제 참여를 해보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안 뛰어들더라도 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조금씩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재미를 조금씩 느꼈어요. 재미를. 이걸 반박하고 다시 시작해 보니까 운동이 재미없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 그러니까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 다만 내가 남들만큼 잘하진 못해. 그러면은 하는 만큼만 좀 하자. 그리고 재밌는 거 위주로 좀 하자. 그리고 조금 연습을 해보자. 배우려고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알게 된 게 운동이든 뭐든 이게 다 몸을 쓰는 거 아니냐.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머리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 사고력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운동을 할 때 움직이는 몸이 다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 원리. 기본 원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기본 동작, 기본 자세라는 게 있는 거구나. 기본 동작, 기본 자세를 먼저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몸이 익숙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어떤 게 기본인지 잘 관찰을 해봐야겠다. 먼저 이해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한 대로 몸을 움직여 봐야겠다. 익숙하게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력과 몸과 일치시킨 거죠. 생각과 몸. 잃어버린 몸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던 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도라는 걸 한번 배우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이때 제가 몸을 딱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운동신경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운동신경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구나. 되네. 이걸 느낀 거예요. 되네. 내 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네. 나도 연습을 하니까 내 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때부터 얼마나 재밌던지. 왠지 아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몸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몸은 보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운동신경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떠안고 살았던 나의 몸은 내 스스로를 엄청나게 억압을 해놨던 거예요. 비교하고 열등감에 나 자신을 방치하고 폐쇄, 고립시키고 이랬다는 거죠. 남들 다 뛰어놀 때. 그런데 이 몸이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자유해지면서 생각이 열리면서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면서 내 몸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쓰면 쓸수록 느는 거구나. 몸은 뭐 몸치 음치 그러는데 그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질도 잘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삽질, 단순 노동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됐죠. 자,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의 한계를 긋지 말아라.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안 해봐서 그럴 뿐이다. 누구나 시작은 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담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결국은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가 나중에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의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뭐랄까요? 날개를 다는 거죠. 훨씬 더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죠. 원칙이 동일하거든요. 마음도 동일하고 몸도 동일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여기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자녀를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레이키라고 있잖아요. 레이키. 에너지 힐러, 그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통로로 작용을 해서.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존재고요. 실제로 우리와 에너지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가 어떠하고 나의 의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지어 같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아프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위에서 얘기하면 그게 맞나 저게 맞나 해서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온갖 말에 휘둘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걱정하면서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족들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든든하게 이러한 에너지 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떠한 질병을 안게 된 그러한 가족 구성원을 에너지적으로 지지해주고 품어주게 되면요.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저걸 불행이다, 어떡하냐 이랬던 것이 그 가족들은 굉장한 행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에너지가 얽혀있는 경우에 어떤 그 구성원들이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힐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에너지, 여러분 자신의 세계의 층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외부의 환경을 바꾸면 내가 달라지겠지 또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서 이것을 문제시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뭔가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중심을 잡고 편안한 그 중심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계십시오. 뿌리를.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 별일도 아닌데 큰일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두 번째 사연 포함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껏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몸이 꽁꽁 묶여 있어도 생각은 내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생각은. 그런데 의외로 이 생각이 꽁꽁 묶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죠? 여기서 자유하시라. 먼저 생각이 자유하셔야 된다. 생각은 자유인데 왜 생각조차도 마음껏 실컷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냐 이겁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의 한계에서 나오십시오. 생각의 한계를 긋지 말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도의 힘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도의 힘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심지어 여러분들과 엮여있는 사람들, 얽혀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밝은 에너지, 고운 에너지, 에너지의 중심을 획득하시고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위치에 제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나랑 엮여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어대던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이치를 아시고 부디 여러분들을 중심을 잃지 마시고 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질문, 의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Q&A 사연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강독이 다 끝나면 계속 새로운 영상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책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읽어보시고요.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주 많이 지금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즐기는 방식으로 꾸준히 듣고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녹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바심 내지만 않는다면 좋은 날들이 올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